이정아가 박상우와 처음 만난 것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린 서예 강습에서였다. 65세의 정아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적막한 일상에 지쳐있던 터였다. 첫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10년을 넘어서고 있었다. 상우는 첫눈에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다. 72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외모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서에 붓을 잡는 손놀림도 자신감에 차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시선이 자꾸만 정화를 향했다. 어머님, 붙잡는 자세가 참 우아하시네요. 상우의 첫마디였다. 정화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지냈던 설렘이었다. 그 후 상우는 강습이 끝날 때마다 정화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다. 지역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혼자 지낸 지도 꽤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정화 같은 품이 있는 여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까지. 정화의 마음은 조금씩 열렸다. 상우는 매번 정화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져왔다. 고급스러운 찻잎이나 예쁜 손수건 같은 것들이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정화는 점점 마음이 기울었다. 정화 씨, 저와 함께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어요? 강습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상우가 건넨 프로포즈였다. 정화는 가슴이 뛰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다. 주변에서는 조금 서둘러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화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행복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상우의 집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제법 큰 단독주택이었다. 정화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상우는 정말 다정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팔짱을 끼고 다녔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1달쯤 지났을 때 정화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상우의 관심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미쳤다. 정화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항상 함께 하려 했다. 처음에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여보, 오늘 오후에 뭘 할 예정이에요? 매일 아침 상우가 묻는 질문이었다. 정화가 혼자 시간을 보내려 하면 상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함께할 다른 계획을 제시했다. 그럼 우리 함께 산책이라도 나갈까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정화는 거절하기 어려워했다. 상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기에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었다. 정화는 점점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졌다. 예전에 즐겨하던 독서나 텔레비전 시청도 상우가 끊임없이 말을 걸어와서 집중하기 힘들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상우의 신체적 접촉이 날로 잦아진다는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중에 심지어 정화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도 뒤에서 안아주었다.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웠다. 여보,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세요? 상우는 이렇게 말하며 정화를 더욱 강하게 껴안았다. 정화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자라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혼란스러웠다. 상우의 손길은 점점 더 깊숙한 곳까지 탐색했다. 정화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도 뒤에서 껴안으며 목을 어루만졌고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도
계속해서 허벅지나 어깨를 만졌다. 정아는 이런 접촉이 언제나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야, 우리 침실로 가요. 상우는 거의 매일 저녁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정아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손을 잡아 끌었다. 침실에서 상우는 정아의 옷을 벗기며 온몸을 어루만졌다. 정아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점점 이런 시간이 부담스러워졌다. 상우의 욕망은 매일 반복되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정아가 피곤하다고 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해도 상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여보, 우리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힘든가요? 상우는 정아의 거부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정아는 자신의 몸이 상우의 소유물처럼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결혼 생활 2달째가 되어가고 있었다. 정아의 마음속에는 처음의 행복감과 함께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이 모든 것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상우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단지 사랑의 표현 방식이 좀 과할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밤이 되면 정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상우가 깊이 잠든 사이 정아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이전보다 야위어 보였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믿고 싶었다. 상우도 점점 자제할 것이고 자신도 익숙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정아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 다른 하루를 맞을 준비를 했다. 정아가 상우와의 결혼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채 석 달째에 접어들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상우의 요구는 더욱 구체적이고 빈번해졌다. 정아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상우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 함께 맞춰야 했기 때문이었다. 여보, 오늘도 우리 함께 아침 운동 나가요. 상우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말을 했다. 정아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다. 상우의 눈빛에는 거부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아는 몸이 무거워도 일어나서 운동복을 갈아입어야 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정아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했다. 상우는 특별히 까다로운 입맛은 아니었지만 식사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엄격했다. 정확히 8시에 식탁에 앉아야 했고 메뉴도 미리 정해놓은 것을 따라야 했다. 오늘 계란찜이 어제보다 더 부드럽네요.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예요. 상우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칭찬 속에도 은근한 압박이 있었다.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정아는 실수라도 할까봐 늘 긴장했다. 계란찜이 너무 익었거나 간이 싱거우면 상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상우는 정아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다. 처음에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이 행동이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졌다. 상우의 손길이 점점 더 깊숙한 곳까지 탐색하려 할 때 정아는 몸을 경직시켰다. 여보, 왜 이렇게 딱딱해져요? 우리 사이에 뭔가 벽이 있는 건 아니죠?
상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정화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식탁에서, 부엌에서, 거실에서 언제나 상우의 손길이 따라왔다. 아니에요. 그냥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정화는 변명처럼 말했다. 상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가득했다. 그리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화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낮 시간에도 상우의 관심은 계속 이어졌다. 정화가 빨래를 널고 있으면 뒤에서 껴안았고 청소를 하고 있으면 도와준다며 몸을 밀착시켰다. 정화가 잠시 소파에 앉아 쉬고 있으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는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 이렇게 늘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숨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전혀 없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조차도 상우는 문 밖에서 기다렸다. 정화가 너무 오래 있으면 문을 두드리며 괜찮냐고 물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상우는 반드시 정화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낮잠을 자자며 침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낮잠이 아니었다. 상우는 정화를 침대에 눕히고 온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여보, 점심 먹고 나니까 또 당신이 보고 싶어져요. 상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정화는 피곤하다고 소화도 안 됐다고 말했지만 상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화의 옷을 벗기며 더욱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정화는 저항할 기력도 없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정화가 뜨개질을 하고 있으면 상우는 옆에 앉아서 계속 몸에 손을 댔다. 정화가 책을 읽으려 하면 책을 빼앗고 대신 자신을 보라고 했다. 정화의 모든 관심이 오직 상우에게만 향해야 했다. 여보, 책보다 저를 봐주세요. 제가 더 재미있잖아요. 상우는 이렇게 말하며 정화의 손을 자신의 몸에 가져다 놓았다. 정화는 당황스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상우의 요구는 점점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이 되어갔다. 저녁 시간은 더욱 힘들었다. 상우는 저녁 식사 후 반드시 정화와 함께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는 정화를 침대에 눕히고 온몸을 어루만졌다. 정화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상우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했고 정화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상우는 정화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속삭였다. 하지만 정화는 행복보다는 의무감만 느껴졌다. 자신의 몸이 상우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서 불편했다. 상우는 정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밤이 깊어가면 정화는 상우가 잠든 사이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다른 부부들도 이렇게 사는 것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우가 정화를 극진히 사랑하는 남편으로 비춰졌다. 정화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배부른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화는 혼자 속으로만 사겼다. 정화의 몸은 점점 지쳐갔다. 매일 반복되는 상우의 요구에 응답하느라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갔다. 거울을 보면 얼굴에 생기가 없어 보였고 식욕도 예전 같지 않았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었다. 그렇게 불안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 정화는 상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가끔은 제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상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는 슬픈 눈빛으로 정화를 바라보았다. 여보,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불편하세요? 정화는 당황했다. 상우가 상처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워서요. 그럼 제가 더 잘해드리겠어요. 당신이 외로워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어요. 상우의 대답에 정화는 말문이 막혔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말할 용기가 없었다. 상우의 눈에 서린 서운함과 실망감을 보니 자신이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이 결혼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것 같아서 두려웠다. 결혼한 지 넉 달째 되던 어느 오후 상우가 정화에게 드라이브를 제안했다. 날씨가 좋으니 교회로 나가서 경치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는 것이었다. 정화는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반가웠다. 며칠 전부터 답답함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기사님, 오늘은 외곽 별장으로 가주세요. 상우가 운전석 앞에 앉은 기사에게 말했다. 최 기사는 60대 후반의 과묵한 남자였다. 상우를 오래 모셔왔다는 것 외에는 정화가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최 기사는 고개만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다. 차가 시내를 벗어나자 상우의 손이 정화의 허벅지 위에 올라왔다. 정화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기사가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다니. 정화는 당황스러워 상우의 손을 슬쩍 밀어냈지만 상우는 개의치 않고 다시 손을 올렸다. 여보,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아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하지만 정화는 불편했다. 기사의 백미로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신경 쓰였다. 최 기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지만 분명히 뒷좌석의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었다. 차는 시내에서 점점 멀어져 산길로 접어들었다. 울창한 나무들이 도로 양쪽을 에워싸고 있었고 다른 차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정화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 이런 외진 곳으로 왜 오는 것일까? 상우의 손길은 더욱 대담해졌다. 정화의 허벅지를 어루만지더니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정화는 몸을 비틀며 피하려 했지만 좁은 뒷좌석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여보, 저기 보이는 게 제 별장이에요. 가끔 혼자 와서 휴식을 취하던 곳이에요. 이제는 당신과 함께 올 수 있어서 더욱 좋네요. 상우가 가리킨 곳에는 제법 큰 규모의 별장이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히 고립된 장소였다. 정화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외진 곳에 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차가 별장 앞에 멈추자 최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상우는 정화의 손을 잡고 별장으로 향했다. 최 기사는 차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그의 표정이 어딘지 미안해 보였다. 자,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여기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상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화를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별장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정화는 거부할 수 없었다. 이미 이곳까지 온 이상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런 외진 곳에서 도망갈 곳도 없었다. 별장 내부는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정화는 편안함보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사방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었다. 게다가 최 기사마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정화는 상우와 완전히 둘만 남겨진 셈이었다. 여보, 침실도 구경해 보세요. 전망이 정말 좋아요. 상우가 정화의 손을 잡아 끌었다. 정화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상우의 힘이 더 셌다. 침실에 들어서자 상우는 즉시 정화를 침대에 앉혔다. 정화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상우의 눈빛이 변했다. 평소보다 더욱 강렬하고 집요했다. 정화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곳은 너무 외지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상우는 정화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여보, 저는 좀 피곤해요. 잠시 쉬었다가 해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상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정화에게 달라붙었다. 정화의 옷을 만지작거리며 키스를 시도했다. 피곤하시면 제가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건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상우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정화는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상우는 정화를 침대에 눕히고 온몸을 탐하기 시작했다. 정화는 눈을 질끈 감고 참아야 했다.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상우의 행동은 집에서보다 더욱 거칠고 노골적이었다. 아무도 볼 사람이 없다는 안전함 때문인지 그의 욕망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정화는 고통스러웠지만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이런 외진 곳에서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도 듣지 못할 테니까. 2시간 정도 지났을까? 정화는 지친 몸으로 간신히 일어났다. 상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정화는 화장실에 가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머리는 엉성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여보, 기분이 어때요? 여기 공기가 정말 좋죠? 상우가 뻔뻔하게 물었다. 정화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상우는 정화의 상태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오직 자신의 만족감만 중요한 듯 보였다. 별장에서 나오자 최 기사가 차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정화와 마주쳤다. 최 기사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정화는 그 눈빛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상우는 만족한 듯 눈을 감고 있었고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그리고 이런 별장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정화는 계속 그 별장 생각이 났다. 그곳은 상우에게는 자유의 공간이었지만 정화에게는 감옥 같았다. 그리고 최 기사의 그 미묘한 눈빛도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정화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인지.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그 별장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하지만 상우가 또 가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결혼 생활이 5달째에 접어들던 어느 오후 정화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늘 그렇듯 최 기사가 운전을 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조용한 길목에서 차가 멈췄다. 부인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엔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정화는 엔진 소리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최 기사가 보닛을 열고 점검하는 척하더니 뒷좌석 창문으로 다가왔다. 주변을 살피는 그의 모습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부인님, 실례지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 기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정화는 창문을 내렸다. 최 기사의 얼굴에는 깊은 갈등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부인님께서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신지요? 최 기사의 물음에 정화는 당황했다. 자신의 상태를 눈치챈 사람이 있다니. 정화는 괜찮다고 답하려 했지만 최 기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다.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부인님,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 기사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장님의 전 부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화의 심장이 쿵했다. 상우에게는 전에 아내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상우 자체가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냥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별로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돌아가셨다는 것 정도만. 그분도 부인님처럼 착하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 정말 잘해드렸어요. 최 기사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장님의 요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분은 견디기 힘들어 했어요. 특히 그 별장에 가는 것을 무척 싫어하셨죠. 정화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았다. 어제 별장에서 느꼈던 그 압박감과 두려움이 다시 떠올랐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최 기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분은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병원에도 여러 번 가셨고요. 우울증 약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은 자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집착하셨죠. 정화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너무 비슷했다. 그분은 저에게 여러 번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누군가에게 알려달라고 아니면 사장님을 말려달라고. 하지만 저는 고용된 기사일 뿐이었어요. 사장님께 거슬리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고요. 최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오랫동안 이 일로 괴로워해 왔던 것 같았다. 결국 그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시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어요. 정화는 말문이 막혔다.
전 부인이 자살했다는 뜻이었다.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장님은 그 일 이후로 한동안 조용히 지내셨어요. 그런데 부인님과 결혼하신 후부터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인님이 그분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요즘 부인님 표정이 예전 그분과 똑같아 보여요. 최 기사의 말에 정화는 온몸이 떨렸다. 자신이 느꼈던 답답함과 두려움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다. 상우의 행동이 비정상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장님도 전 부인을 잃고 많이 반성하셨을 거라고.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부인님이 점점 야위어 가시는 걸 보니 예전과 똑같더라고요. 최 기사가 정화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부인님, 너무 늦기 전에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그분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화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상우가 전 부인을 그런 식으로 괴롭혔다니. 그리고 그 결과가 자살이었다니. 자신도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전 부인분이 어떤 분이셨나요? 아주 선량하고 온화한 분이셨어요. 부인님처럼 말도 잘 안 하시고 순종적이셨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사장님의 집착을 부채질했던 것 같아요. 최 기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화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과 너무 비슷한 성격이었다. 사장님은 그분이 자신에게만 의존하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게 하셨고 외출도 혼자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부인님도 요즘 그런 상황 아닌가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결혼 후 친구들과의 연락도 줄어들었고 혼자 외출하는 것도 거의 없었다. 상우가 항상 함께하자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자신은 상우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최 기사의 말에 정화는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도 최근에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 부인님께서 지금 어떤 기분이신지 저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처럼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최 기사는 정화의 손을 잠깐 잡았다. 그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다. 제가 늦게나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예요. 한 분도 그렇게 잃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최 기사의 목소리가 메었다. 정화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차는 다시 출발했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심도 서서히 생기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상우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정화는 이제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집착과 소유욕을 볼 수 있었다. 최 기사의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최 기사로부터 전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지 사흘이 지났다. 정화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상우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평소 상우의 다정한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집착과 소유욕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혹시 최 기사가 과장해서 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
상우가 또다시 별장에 가자고 했다. 정화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번 그곳에서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했는데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우리 별장에서 좀 쉬다가 올까요? 상우의 제안에 정화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거절했을 때 상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다. 게다가 최 기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네, 좋아요. 정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상우는 기뻐하며 정화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다. 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상우는 평소보다 더욱 들뜬 모습이었다. 정화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귓가에 속삭이기를 반복했다. 정화는 참고 견뎌야 했다. 최 기사는 백미러로 정화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별장에 도착하자 상우는 평소와 다르게 먼저 샤워를 하겠다고 했다. 보통은 도착하자마자 정화에게 달려들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정화는 상우가 샤워하는 동안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이 별장에 전 부인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 정화는 조심스럽게 별장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과 주방은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침실 옷장을 열어보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옷장 맨 위쪽 선반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정화는 의자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여성용 액세서리들이 들어 있었다. 목걸이, 반지, 그리고 예쁜 스카프 하나가 있었다. 정화는 그 스카프를 들어 살펴보았다.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에 우아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정화는 이런 스카프를 산 적이 없었다. 이것은 분명 다른 여성의 것이었다. 전 부인의 유품일까? 그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정화는 재빨리 상자를 원래 자리에 놓고 침실을 나왔다. 하지만 그 스카프는 몰래 가져왔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다. 여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상우가 샤워 가운을 입고 나타났다. 평소보다 더욱 생기발랄해 보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정화에게 다가와 껴안았다.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상우의 말에 정화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특별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상우는 정화를 침실로 이끌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욱 거칠고 노골적으로 정화를 대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다. 상우가 정화를 부를 때 다른 이름을 불렀다. 은주야, 오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정화는 깜짝 놀랐다. 은주라니. 그건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다. 혹시 전 부인의 이름일까? 정화는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여보, 제 이름은 정화예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상우는 잠깐 멈칫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미안해요. 깜빡했네요. 정화, 우리 정화. 상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다. 하지만 정화는 이제 확신했다. 상우는 지금도 전 부인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정화를 전 부인의 대체품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후로도 상우의 행동은 이상했다. 정화를 은주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뭔가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정화의 머리를 만지며
역시 이 머리카락이 제일 예뻐라고 했는데 정화는 머리를 자른 적이 없었다. 여보, 그 빨간 립스틱 발라봐요. 그게 제일 어울려. 상우의 말에 정화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자신은 빨간 립스틱을 쓰지 않았다. 항상 연한 핑크색만 발랐다. 상우는 분명 다른 여성을 떠올리고 있었다. 2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상우는 진정되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끔찍했다. 화장실에 간 정화는 몰래 가져온 스카프를 다시 꺼내 보았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작은 이니셜을 발견했다. 은주의 이니셜이었다. 최 기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정화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상우는 자신을 은주의 대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별장은 은주와 함께 왔던 곳이었다. 은주도 이곳에서 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별장에서 나오는 길에 정화는 최 기사에게 그 스카프를 보여주었다. 최 기사는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맞습니다. 그분이 자주 하고 다니시던 스카프예요. 최 기사의 말에 정화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상우는 전 부인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은 단지 그녀의 대체품일 뿐이었다. 게다가 은주는 이런 끔찍한 생활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화는 결심을 굳혔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은주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상우는 오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코를 골며 잠들었다. 하지만 정화는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늘 발견한 모든 것들이 맴돌고 있었다. 은주라는 이름, 빨간 립스틱, 그리고 그 스카프. 정화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은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자신은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정화는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실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이상 상우의 소유물로 살 수는 없다.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은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기도 했다. 은주의 스카프를 발견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화는 그동안 상우의 모든 행동을 냉정하게 관찰했다. 상우가 자신을 부를 때의 미묘한 표정 변화, 침실에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듯한 눈빛,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을 위한 것 같은 애정 표현들. 모든 것이 이제는 명확했다. 정화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상우의 요구에 지쳐 체중은 더욱 줄어들었고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은주와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은 어젯밤이었다. 상우가 또다시 정화를 침실로 이끌면서 중얼거린 말 때문이었다. 은주야, 내가 그리웠어. 왜 나를 두고 떠났니? 상우는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그 말은 너무나 명확했다. 정화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상우에게 자신은 정화가 아니라 죽은 은주의 환영이었다. 상우는 은주를 잃은 상실감을 정화로 채우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정화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정화는 상우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상우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정화를 돌아보았다. 놀라기보다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맞지 않아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난 일주일간 수없이 연습했던 말이었다. 상우는 한참 동안 정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정화는 깜짝 놀랐다. 상우가 울며불며 매달리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정말 괜찮으세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상우의 말에 정화는 할 말을 잃었다. 상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왜? 외로웠거든요. 은주를 잃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을 통해 그 시간들을 다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상우는 마치 오래된 책을 덮듯 담담하게 말했다. 정화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분노, 안도, 그리고 묘한 슬픔까지.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미안해요. 상우의 사과에 정화는 눈물이 났다. 이상하게도 미움보다는 연민이 들었다. 상우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상우가 모든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재산도 나누지 않겠다고 했고 정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분간 생활비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주세요. 상우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짧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났다. 정화는 짐을 꾸리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고통스러웠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집을 나오는 날, 최 기사가 마지막 배웅을 해주었다. 부인님, 용기 있는 결정하셨네요. 기사님 덕분이에요.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저도 은주 씨처럼. 정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최 기사는 정화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이제 진짜 부인님의 삶을 사시길 바라요. 정화는 예전 직장 동료였던 김미자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다. 미자는 정화의 상황을 듣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수공예 공방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정화야, 내가 손재주가 좋다는 거 난 알고 있어. 천천히 시작해봐. 미자의 따뜻한 말에 정화는 눈물이 났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친구의 마음이었다. 공방에서의 일은 정화에게 치유가 되었다. 작은 소품들을 만들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도 좋았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한 달 후 정화는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수공예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자신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뜨개질과 소품 만들기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선생님, 이렇게 예쁜 걸 만들 수 있다니 정말 기뻐요. 80세가 넘은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정화는 진짜 보람을 느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처음 알았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화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정화는 점점 밝아졌다. 예전의 생기를 되찾아갔다. 어느 날 공방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화는 문득 생각했다. 6개월 전에 자신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삶이었다. 비록 혼자이지만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저녁에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정화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아무도 자신을 속박하지 않았고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었다. 그저 이정화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정화는 은주를 떠올렸다. 만약 은주도 용기를 냈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정화는 조용히 은주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은주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정화에게는 진짜 인생이 이제야 시작되는 것 같았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비록 혼자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